내가 왜 쇼핑 카트를? 예제 분석 예. 예제 분석입니다. 예. 플럭스 예제 분석 두 번째 이제 쇼핑 카트 가지고 예제 분석을 할 거예요. 저는 소스보다 전체적으로 이제 플럭스의 각 역할하는 놈들이 한 4개가 있는데 그 4개가 상호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조망해보고 흐름을 사실 뭐 개발자니까 코드로 이해를 해야죠. 네.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 그래서 우선은 그 샘플 사이트, 저 카트 샘플 사이트가 있는데 그 참조를 잠깐 맨 뒤에다 놨는데요. 여기 Creating Simple Shopping Cart 얘를 참조해가지고 전체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React JS하고 플럭스 패턴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스텝을 밟아가야 되느냐. 전체 놓고서 그냥 소스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개발 플로우를 한번 타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전체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HTML 만들고 그리고 이제 패키징 하는 거 환경 설정 최초에 한번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최초에 디스패처 나오고 그 다음에 액션에 대한 부분, 스토어, 뷰 이런 거 각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목 데이터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 이렇게 보도록 하죠. 녹화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나? 되고 있네요. 전체 구조는 CSS, 이미지, SF 파일들이 있고요. JS 밑에 액션, 컴포넌트, 컨스턴트, 디스패처, 스토어, 유틸 이전에 봤던 그 채팅 플럭스 애플리케이션 예제 첫 번째하고 유사해요. 디렉토리 구조는. 근데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이게 액션스하고 컨스탄스는 이 액션과 관련된 거예요. 폴더가. 그리고 디스패처는 디스패치고 스토어스는 스토어고 컴포넌트 폴더가 이제 뷰에 관련된 컴포넌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API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목 데이터예요. 서버에서 지금 서버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서버에서 테스트 데이터, 목 데이터 만들어서 이렇게 최초에 한번 액션에다 넣어준다 라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애플리케이션이 최초에 딱 뜰 때 유저 액션 없이도 한번 초기 데이터는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초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여기 API에서 구현해주고 있다. 요거를 이제 제일 나중에 만들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구조는 뭐 디스패처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전체 구조는 이렇습니다. 샘플 예제를 여기 잠깐 띄워보면은 여기서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애드 카트 하면은 카트 여기 나와요. 애드 하면은 다 팔리면은 솔드 아웃 되고 또는 여기서 하이드 하고 자 지금 제가 한 행동이 선택하고 셀렉트 하고 카트에 애드 하고 또는 리무브 하고 다른 걸 또 볼까요? 애드 하고 리무브 하거나 또는 카트 이 부분을 숨기고 이 액션이 사실 이제 이 뷰에서의 어떤 UX 비즈니스적인 액션이죠. 그래서 전체 화면을 다시 들어가봅시다. 저 액션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개발할 수 있는지, 저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이제 플롯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그 전에 기본적인 환경 딱 마련해고 가도록 하죠. 얘네들은 데브 디펜던시 보시면은 브라우저 파일 가지고 하고 있어요. 브라우저 파일을 이용을 하면은 모듈라이제이션 할 때 얘가 자바스크립트가 리액트로 작성되어 있으면은 이 리액트 파일 가지고 다 이제 해석해서 JSX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해야 되거든요. 트랜스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해서 모듈라이제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에는 리액트 코어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만든 그 플럭스의 디스패처 쓰기 위해서 플럭스를 이제 설치를 해요. 그래서 디펜던시 보면 플럭스 리액트 그리고 뭐 이제 소팅이나 이런 거 걸러내기 위해서 언더스코어 이렇게 세 가지 프로덕션에 요거 세 가지 쓰고 있고요. 개발할 때는 모듈화를 위해서 여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하는 거는 동일하게 npm 스타트로 여기 보시면은 패키지 JSON에 스크립트로 스타트를 여기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왓치파이어 해가지고 계속 뭔가 변경이 있을 때 번들 JS로 여기 JS에 밑에 번들 JS로 들어가게 해놓은 거죠. 빌드하면은 미니피케이션 해주는 어글리파이어에서 미니피케이션 해주는 스크립트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트나 걸프 쓰지 않고 패키지 JS나 이렇게 해놓고 npm으로 스타트하면은 우리가 작성하는 것들을 바로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HTML은 그냥 번들 JS 딸랑 요거 하나 등록돼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 요 부분이 카트 아까 전에 샘플 예제 봤던 카트를 보여지는 영역입니다. 자, 이제 내가 플럭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최초에 그냥 하는 일, 업무하고 아무 상관없이 최초에 하는 일은 사실 이 플럭스 패턴의 구현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구현체 뭘 쓸지 초이스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이렉트로 사용하기보다는 뭐 한꺼풀 랩핑한 거죠. 랩핑해서 이렇게 디스패치, 요 플럭스 디스패치에 보면은 디스패치라는 펑션이 있는데 요 디스패치 안에서도 요 소스나 액션 페이로드를 뭐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액션들이 여기 이제 등록되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디스패치를 임포트하면은 요 핸들 액션을 가지고서 뭔가 등록하고 하는 거죠. 디스패치는 뭐냐? 중앙 허브. 그래서 이전에 얘기 드렸지만은 뭔가 데이터, 페이로드를 받아들이고 다시 전파하고. 그럼 페이로드는 어디서 받느냐? 뷰에서 액션 크리에이터를 통해 가지고 나 이런 데이터 발생시켰어. 이벤트가 발생하면 뷰에서 그 데이터를 액션 크리에이터에다가 던져주면은 그 액션 크리에이터는 사실 내부적으로 디스패처에다가 페이로드를 등록하는 디스패치 이 코드들이 있거든요. 페이로드를 등록하고 또는 레지스트 페이로드를 전파하고 받고 하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패치에 보면 디스패치 메서드 그리고 레지스터 메서드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wait4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디스패치 안에. 이게 뭐냐면은 그 전파할 때 싱크로나이즈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순서를 정해서 야 이거 아직 전파 끝나지 않았어. 너 기다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정들을 해줄 수 있어요. 어떤 거는 먼저 받아야 되고 어떤 건 늦게 받아야 되는 그런 순서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디스패치 안에 wait4를 통해 가지고 해줄 수가 있다. 저는 사실 이제 페이로드를 생각했을 때 여기 안에 어떤 특정의 액션 타입과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고 이 액션 자체가 실제로 이제 페이로드고 여기를 까보면은 내가 아까 전에 데모에서 제가 그 add to cart, remove 또는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한 선택도 하고 카트를 닫기도 하고 창을 이런 것들이 액션 타입이에요. 그래갖고 이전에 이제 콘스탄트로 정의했던 것들이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유저가 행위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액션 타입 콘스탄트로 딱 먼저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내거나 어떤 인덱스를 보내거나 그래서 액션 타입과 데이터를 묶어서 하나의 페이로드로 그게 이제 돌아다니면은 야, 이 데이터 뭐야? 라는 거는 액션 타입으로 체크하면 되니까 그걸 한 덩어리를 저는 이제 페이로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 자체만이 아니라. 그래서 디스패처는 여기 비즈니스 로직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등록하는 거 유저 디파인드 핸들 액션 하나 정해놨다.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액션 크리에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면 기획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품 선택하는 거 제가 여기 있죠. 제품 선택하는 것 다음에 카트에 추가하는 거 그리고 리무브 하는 거 창을 아예 그냥 닫는 거 이런 거 카트를 보기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최초에 한번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카트에 추가하고 제거하고 카트 보고 제품 실렉트하고 다음에 전체 데이터 받아오고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딱 먼저 액션 타입을 정의한다. 다음에 액션 크리에이터에서는 액션 크리에이터는 어디서 쓰냐면은 뷰에서 쓰는 거예요. 뷰가 화면을 구성하다 보면 여기는 아주 심플하거든요. 최상단에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카트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안에 제품 목록을 보여주는 놈과 그리고 카트 같은 레벨로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딱 있어요. 얘네들이 쓰는 그런 어떤 액션들 실제 이 액션 타입의 콘스탄트들이 쓰는 액션들에 대한 비즈니스 펑션들을 이 액션 크리에이터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죠. 했을 때 요 receive, select, add, remove, update 하는 부분들을 여기다가 저는 이 펑션들을 제 나름의 그냥 정의하기를 퍼블릭 도메인 펑션이다. 뷰에서 보는 이거 제가 그냥 데피니션한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뷰에서 누구나 보고 호출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 업무 도메인 펑션이다라는 거죠. 저 펑션 이름만 보면 아 얘가 뭐 하는 거구나 알 수 있고 이 액션 크리에이터를 뷰에서 require하고 임포트 한 다음에 뷰에서 그냥 자기가 이벤트 난 것들을 페이로드 만들어서 얘한테만 던져주면 되니까 뭔가 데이터를 받았다 하면 데이터 던져주면 되고 내가 셀렉트한 데이터의 어떤 인덱스 값이라든지 뭐 이런 값들을 던져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뷰에서 쓸 펑션들을 여기다가 PDF, 퍼블릭 도메인 펑션을 여기서 정의하는 거다 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뭔가 이제 비즈니스 펑션을 호출하면은 여기서 데이터만 뷰에서는 그냥 데이터만 던져주죠. 이 액션 타입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다가 액션 타입하고 얘 호출했어? receive product 그러면 액션 타입은 요거고 데이터는 요거야 라고 해갖고 이제 리터럴 객처를 만들어 가지고 페이로드 딱 만들어서 등록하는 거죠. 여기 디스패치 하는 거죠. 예, 핸들 액션은 디스패치잖아요. 관심 있는 놈한테 이제 쫙 전파하는 역할들을 해줘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페이로드 생성하는 부분들이 들어있고 페이로드 자 액션 크리에이터 안에는 페이로드를 생성한 다음에 디스패처를 통해서 야 전파해줘 라고 의뢰하는 거죠. 여기서 그죠? 여기 디스패처에다가 핸들 액션 해가지고 페이로드 생성한 거를 의뢰했어요. 야 이제 전파해줘. 나 이거 다른 데에다가 나 이런 액션 했으니까 필요한 애들 다 받아 라고 디스패처 통해서 전파 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신 거나 요거는 좀 언페어하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하는 분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동국님 뭔가 굉장히 심각한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혹시 뷰에서 네. 지금 요 액션 지금 요 디파인 한 것들이
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네. 뷰는 사용자 액션에 의해서 사용자 이벤트에 의해서 얘를 호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펑션들은 다 뷰에서 호출하는 펑션들. 예. 그래서 딱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그 원하는 것들은 액션 크리에이터 안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액션 크리에이터 만들기 전에 요거 그 액션에 대한 비즈니스 콘스탄트들을 액션 타입들을 먼저 정의하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쭉 외부에 노출할 퍼블릭 도메인 펑션을 쭉 만들었다. 네. 그럼 이제 디패처가 아까 채팅에서는 그냥 리콰이어로 선언만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었죠. 네네네 이번에는 맞습니다. 지금 그 소스가 전 단계 보면은 네. 예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얘도 소스 부분이 디스패처 소스를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얘 자체를 이거 자체에 대해서 뭔가 분리해서 하는 건지 더 큰 개념으로 이렇게 막 생각해 보는 거죠. 요거는 어떤 카트에 대한 디스패처고 이거는 카트가 아니라 뭐 다른 그 상품을 제공하는 프로덕트 그 제공자에 대한 디스패처고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할 때 디스패처 자체에 대한 어떤 소스들도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전체 관리는 이 디스패처 하나에서 하는 거죠. 분류 개념 아닐까라는 생각? 뭐 이런 핸들 액션 말고 다른 핸들 액션을 또 구현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소스 요 타입 가지고 뭔가 이제 구분해서 논리적으로 사실은 다 디스패처예요. 페이로드 전달하는 거고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뭔가 아닐까라는 생각. 다른 소스를 보면요. 네, 어떤가요? 다른 소스 예전에 하나 본 게 있는데 네네. 걔는 이 디스패처를 앞쪽 네네. 이 디스패치하는 이거를 네네. 소스를 두 가지를 정하더라고요. 네네. 하나는 뷰 액션이고 하나는 서버 액션. 서버 액션? 네, 그래서 두 개를 좀 전에 있던 이 뒷페이지에 있는 이거 보시면 핸들 액션 호출하는 게 아까 그 메소드고요. 네네네. 여기 액션 타입. 네. 이네요. 네, 액션 타입이 네, 괜찮아. 이 액션 타입이 앞단에 저 액션이 아닌가 싶고요. 이 액션 타입이 안에 저 액션 안에 이제 저 액션 타입이라든가 데이터가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뷰 액션에 대한 뷰 액션이 좀 더 큰 개념이고 그 뷰 액션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큰 하나의 카테고리 밑에 그 유저 인터랙션에 대한 그 액션에 대한 정의값들이 그룹핑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제 저도 요거 하나 딱 보고 분석해 본 거라. 앞단까지만 보면 저희는 지금 실제 이 디스패처만 플럭스를 받고 있어요. 네. 실제 딴 쪽에서 플럭스를 받는 건 없더라고요. 그럼 결국 플럭스가 강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이 디스패처 하나고요. 맞아요. 네, 플럭스가 강제하는 거는 하는 일은 결국은 이 소스라고 하는 뷰 액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서버 액션의 어떤 액션들을 결국 정리한 건데 그 세부적으로 또 구현하다 보면 뷰 액션이랑 뷰 액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트에 추가하는 거니 닫는 거니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이제 재정의를 한 게 어떻게 보면 액션 타입 하게 되는 거고 여기 지금 키미러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상수 정의를 하는 거 외에는 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상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임포트하면은 플럭스 카트 컨스탄트 점 카트 뭐 타입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이 부분은 리액트가 제공해주는 그냥 하나의 방식. 네네네. 뭐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네네네. 요거는 라이브러리라 아마 요 키에 대해서 키 값을 널로 해놓으면은 뭐 키 그대로 밸류를 쓰지 않을까 스트링으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키미러 라이브러리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플럭스 패턴으로 개발할 때 액션 크리에이터는 뭐냐라는 거를 그러니까 먼저 화면을 기획했으면은 그 화면에 따라서 저기를 그 액션들을 콘스탄트 만들고 그 콘스탄트에 맞는 퍼블릭 도메인 펑션들을 액션 크리에이터 안에 쭉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액션 크리에이터를 딸랑 하나 만들었어요. 카트니까 카트 액션만 만들었는데 요 타입에 따라서 뭐 이 콘스탄트가 여러 개로 나눠질 수도 있죠. 뭐 그거에 따라서 액션 크리에이터를 여러 개 둘 수도 있는 거죠. 그 액션스 폴더 밑으로.
그래서 점점 더 커지면은 그 액션 크리에이터를 보면 되고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요 큰 화면 중에 일부 화면을 개발하는데 여기서 뭔가 액션을 일으키려고 그래. 그러면은 그 액션에 대한 것들을 최초에는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딕셔너리에다 등록해야 돼요. 이 액션에 대한. 이 액션 타입이라는 콘스탄트가 딕셔너리예요. 네, 그 업무 유저 인터랙션에 대한. 그럼 여기다가 먼저 등록하고 그러면 이거를 처리할 액션 크리에이터는 어떤 거지? 라고 해서 거기 찾아가 가지고 액션 크리에이터에다가 퍼블릭 도메인 펑션을 하나 여기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은 그럼 내가 이렇게 작은 부분에 뭔가 액션을 일으켰지만은 다른 쪽 파트에서 다른 사람이 그거 하면은 나 이거 뭔가 체크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떤 액션 타입이야? 그러면 거기 들여다보면 돼요. 그 액션 타입에 어떤 액션 크리에이터를 호출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등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단방향이다 보니까 액션 크리에이터만 보면은 업무적인 그 실제 인터랙션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좋네요. 좋죠. 네.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네. 저희는 그걸 구조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액션에 대한 부분들을 잘 또 이제 큰 카테고리 화면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면은 좋겠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예제 일을 또 설명하실 때 나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콘스탄트 설명하면서 이거 딕셔너리구나. 그냥 그때 이해했어요. 이거 지금 예제 막 정리하고 이해한 게 아니라 하여튼 액션 타입과 이런 퍼블릭 도메인 펑션, 액션 크리에이터가 있다. 그럼 소스를 잠깐 봐야 되나? 컴포넌트에 카트 보면은 요 밑에 컴포넌트들은 요 컴포넌트 뷰라고 했습니다. 액션 크리에이터를 받아서 액션 크리에이터에 퍼블릭 도메인 펑션 제가 디파인한 PDF를 호출합니다. 네, 프로덕트도 마찬가지로 액션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액션만 하면 얘는 끝이야.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리고 나는 몰라.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위에 확장해서 뭔가를 넣고 할 때 되게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액션으로 인해서 다른 영향받는 것들은 이 액션 타입만 보고서 내가 이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도. 배터리가 약해서 안 되더라고요. 컨트롤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액션 크리에이터의 흐름도를 또 우리 랩업 해보면은 뷰에서 쓴다고 그랬어요. 액션 크리에이터를. 그러면은 액션 크리에이터를 PDF 퍼블릭 도메인 펑션이라고 PDF 호출해서 그러면 액션 크리에이터는 페이로드를 생성한 다음에 디스패처에다가 야 이거 이제 전파해줘 라고 PDF 안에 사실은 이 펑션 안에 페이로드 생성하고 디스패처에다가 야 이거 전파해줘. 야 전파 대상은 스토어라는 거죠. 스토어한테 만든 페이로드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액션 크리에이터 안에 이만큼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유닛 다이렉션으로 쭉 봤던 것들은 이제 조각정을 해서 디테일하게 보는 겁니다. 소스와 같이.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다. 흐름도. 다시. 자, 리마인드. PDF, 페이로드 생성, 디스패처에다가 야 전파해줘 라고 의뢰까지. 예. 그게 액션 크리에이터의 세 가지 하는 일이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야 내가 받았어. 그러면은 스토어가 그 페이로드 가지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토어는 실제 그 페이로드에 대한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얘는 셋이 있고 get이 있어요. 왜냐면은 디스패처가 던져줬으니까 그 데이터 셋 해야 되잖아요. 셋 하는 거는 스토어 아무나 다 리콰이어에서 받아올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이걸 셋할 수 없어요, 데이터를. 그래서 얘는 셋하는 거는 프라이빗으로 놔둬요.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놔두고 야, 내 데이터 최신 데이터 가져가. get하는 거는 퍼블릭으로 놔둬요. 실제 데이터 스토어에 있는 get하는 데는 어딜까요?
끄덕였습니까? get하는 뷰. 예, 맞습니다. 데이터 쓰는 놈은 뷰니까 당연히 뷰에서 get하는 거고 set은 못해요. 얘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그럼 set은 어디서 하느냐? 디스패처로부터 받아온 거를 그때 세트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 뷰에서 세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구분돼서 됩니다. 자, set get이 있어요. 뭐 데이터 최신 상태 유지하는 게 얘의 목적이니까 최신 데이터 받아서 set하고 뷰에서 get해갖고 가져다 쓰고. 근데 야 업데이트 됐으니까 받아가 라고 뷰에다 알려줄 때는 우리가 이제 스토어와 뷰에 대한 루즈 커플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던져요. 이벤트 발생해서 그 이벤트의 타입은 말했듯이 액션 타입. 그거 가지고 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읽을 때 그냥 뭐 체인지라는 이벤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야 데이터 체인지 됐어. 그러면은 뷰가 get 해가지고 스토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자, 다시 랩업하면은 스토어는 데이터 최신 상태를 유지한다. 유지하려면은 하여튼간에 set하고 get해야 되고 set은 프라이빗으로 보호되고 있고 아무나 set할 수 없다. get은 뷰에서 데이터 가져올 때 쓰는 거다. 그리고 데이터 가져가라고 하는 거는 루즈 커플링을 위해서 이벤트를 전달하는 방식. 근데 여기서는 이제 Node.js에 이벤트 에미터를 써가지고 이벤트를 탐져요. 스토어의 구조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되고요. 죽었니? 죽었어. 다행이네요. 코드를 잠깐 보시면은 private set data 영역이 여기 이제 코드 보시나요? 자, set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니까 우선 데이터 유지할 수 있는 변수들을 프로덕에 관련된 것들을 여기다가 사용을 하고요. set 할 수 있는 이 private들은 익스포트 하지 않아요. 코드에서. 우리가 코드를 잠깐 보시면은 스토어에 카트를 봤죠? 저희가 익스포트 하는 거는 카트 스토어예요. 익스포트 하는 것만이 임포터에서 그 내용을 퍼블릭하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뷰에서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는 퍼블릭하게 하는 것들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벤트에 관련된 것들을 다 상속받아서 더 추가적으로 익스텐드 하고 있는 게 다 get 메소드예요. get public이라는 거죠. 데이터만 가져갈 수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셋하는 거는 프라이빗으로 왜 놨냐? 유니다이렉션으로 디스패처에서 오는 것만 셋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뷰에서 셋 못한다 이거죠. 만약 뷰에서 셋할 수 있으면은 이거 양방향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못하게 딱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 셋 프라이빗으로 여기서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를 호출하는 애는 누구냐? 여기 보시면은 요거죠. 요거 프라이빗 얘네 대한 펑션을 호출하는 애는 여기다가 디스패처에다가 등록할 때 각각의 그 액션 타입에 대해서는 add 하거나 visible 하거나 또는 remove 하거나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디스패처에 register 하고 있잖아요. 디스패처가 액션 크리에이터는 야 전파해줘 그러면은 각 스토어는 또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들에 대한 액션 타입에 대해서 정의해가지고 이 콜백 펑션을 딱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하여튼 딱 페이로드를 날려주겠죠. 그러면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에 관련된 액션 타입에 대해서 셋을 해주는 겁니다. add하거나 뭔가 최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디스패처로부터 오는 것만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셋할 수 있다. 그래서 set은 private이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액션 크리에이터는 디스패처에다가 페이로드 전달해달라고 의뢰했잖아요. 그러면 디스패처가 디스패치하면서 받아서 프라이빗 세트에다가 딱 이제 세트할 수 있게 여기다 콜백 펑션을 스토어에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스토어가 최신 상태니까 데이터 최신 상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변수 하나, 그리고 디스패처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셋할 수 있는 펑션들이 있어야 되겠네. 그 펑션들을 묶어서 콜백으로 이제 디스패처에다가 레지스터 이렇게 등록해 놓는 거죠. 그럼 액션 타입에 따라서 분기해 가지고 이제 셋하거나 뭐 하는 거예요. 콜백을 등록하고 다음에 셋하면은 얘가 하는 일이 뭐야? 이제 야 최신 상태 유지됐어, 가져가. 그리고 이벤트 발생시키면 돼요. 누가 가져가냐? 뷰가 가져가죠. 야 가져가. 그래갖고 여기 맨 나중에 그냥 뭐 무조건 하나 뭐 일으키면은 여기다가 emit change 해가지고 emit change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emit change 보시면은 얘가 이제 이벤트 에미터를 확장을 했잖아요. this의 emit에 change 이벤트를 발생시켜요. 예.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뷰가 갖다가 쓰는 거니까 뷰가 뭔가 이제 호출할 수 있는 펑션들이 요 퍼블릭하게 여기 다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겟하는 부분과 뷰에서 나 여기서 발생하는 거 받고 싶어 라고 해서 add change listener 또는 remove change listener를 여기다 넣는 거죠. 퍼블릭하게 이거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카트에서 카트 앱에서 여기 보면은 did mount 최초에 한번 딱 뜰 때 프로덕트 스토어와 카트 스토어에다가 온체인지 호출하라고 변경된 거는 무조건 받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 심플한 예제이기 때문에 이벤트 타입도 그냥 체인지 하나만 놔뒀는데 뭐 스토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벤트 타입을 틀리게 뭐 등록을 하셔도 되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두 가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코드를 보고 따라가니까 별거 없어요. 사실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딱 명확해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셋할 수 없고 디스패처가 던져준 거를 내부적으로 셋하고 뷰에서 get하는 것만 스토어는 노출하고 있다. 그래서 private set이 있고 스토어가 페이로드 전송하는 거는 이제 이벤트,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벤트 이제 발생시키는 거, 뷰에서 이제 호출하는 나 이런 이벤트 받고 싶어 하고 이제 add change listener나 또는 remove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벤트를 받으면은 뷰에서는 뭐 하겠어요? 이제 퍼블릭 그 메소드 딱 여기 카트 아이템, 카트 카운트나 카트 토탈 얘네들 받아가지고 필요한 데이터 갖다가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랩업 들어갑니다. 스토어는 set, get 그리고 이벤트. 디스패처가 페이로드를 전달하면은 스토어는 set 데이터 하고 다음에 야 데이터 최신이야 가져가 라고 이벤트를 전송합니다. 그러면은 뷰는 아까 전에 퍼블릭으로 놨던 그 펑션 호출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와요. 자, 이게 노란 게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요거는 따왔는데 이 친구 글에서 나온 요게 굉장히 요소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어는 set 데이터하고 이벤트를 발생시킨 다음에 컨트롤러 뷰는 get 데이터 하더라. 다음에 컨트롤러 뷰. 이게 재밌어요. 용어들이 액션 크리에이터 요것도 좀 재미있고요. 컨트롤러 뷰라는 것도 뷰면 뷰지 아니면은 페어런트 뷰라든지 컨트롤러 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Thinking in React.js 보시면은 큰 페어런트 컴포넌트가 있고 얘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영역을 관장하는 독립된 영역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의 채팅창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놈이면은 변경된 데이터에 대해서 리슨에서 받는 애는 컨트롤러 뷰 그 독립된 뷰 안에 채팅창을 상상해 보면은 밑에 채팅 입력기가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는 영역이 있고 또는 이제 친구 목록을 보여주는 영역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일드 컴포넌트로 구성될 수 있겠죠. 차일드 컴포넌트는 변경된 데이터를 리슨하지 않아요.
걔를 감싸고 있는 독립된 그 애플리케이션 하나, 가장 상위에 있는 그 컨트롤러 뷰가 스토어한테 야 이런 거 나 관심 있으니까 데이터 발생하면 던져줘라고 걔가 등록하고 걔가 다 관장하는 거예요. 컨트롤링 하는 거죠, 데이터에 대해서. 컨트롤 뷰는 스토어의 변경을 감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슨을 해요. 그리고 스토어에서 퍼블릭 펑션 통해서 데이터 get에 오고, 가져온 데이터는 뭐하냐? 걔가 set state 호출해가지고, 지난주에 봤던 우리가 데이터 변경에 대해서는 set state를 호출해가지고 this.setState를 호출해가지고 state를 업데이트하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set state를 호출해서 this.state의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child는 set state에서 변경된 그 값들을 props를 통해 가지고 내려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child들은 set state 문구라든지 state를 한 게 아니라 props 통해서 전달된 값 가지고 업데이트할 뿐이다. 그러니까 child에 있는 것들은 되게 심플하죠. 요소 개발하는 것들은 액션 크리에이트 호출해갖고 나 요거 데이터 발생했어. 그리고 내려오는 props 가지고 뭔가 자기의 그 후에 이제 작업들을 각각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죠. 저 팝을 뜨고 나면은 불안한. 네. 그러니까 자격관이 저쪽. 컨트롤러 뷰를 보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최초에 카트 앱이 바로 컨트롤러 뷰예요. 컨트롤러 뷰고 그 밑에 있는 카탈로그 이 프로덕트를 표현해주는 부분과 카트는 그냥 차일드 컴포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트 앱에서 관심 있는 스토어에다가 뭔가 최신 상태 변경되면은 나 받고 싶어라는 거를 카트 앱에서 리스너를 리스너에다가 콜백을 등록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스토어에다가 맨 처음에는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뷰를 생각할 때도 뷰를 먼저 잘 기획을 한 다음에 요게 컨트롤러 뷰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컨트롤러 뷰에서는 하는 역할이 내가 관심 있는 스토어, 변경된 데이터 받고 싶은 스토어에다가 뭔가 그 콜백 펑션을 등록하는 거를 해줘야 되겠죠, 처음에. 그러면은 스토어 이벤트 listen remove 하는 거를 요 리액트의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 컴포넌트 did,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었을 때 온체인지 해줘, 이런 것들을 프로덕트 스토어가 변경되거나 또는 카트 스토어가 변경되면은 무조건 온체인지를 호출해주게 해놨어요. 다음에 이제 언마운트 되면은 다 제거를 하고요. 그랬을 때 여기 온체인지를 보면은 온체인지에 set state를 하고 있다고요. 자, 디스패처에다가 디스패처에서 페이로드를 딱 전파했어. 카트 스토어가 받은 다음에 저기 변경됐네. 그런 다음에 이 페이로드를 세트해야죠. 이제 그 스토어에는 최신 정보가 있는 거예요.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야 변경됐어 하고 이벤트를 딱 발생시켜요. 근데 발생시키면은 뷰에서는 이미 이제 리슨하고 있으니까 발생시키고 이 콜백 펑션인 온체인지가 호출되겠죠. 그러면은 온체인지 호출됐을 때 set state를 해서 이제 컨트롤러 뷰는 자기의 최신 상태 this.state를 이제 유지하면서, 그러면은 데이터는 어차피 스토어에 있으니까 get chart store, 여기 보시면은 스토어에 get 하는 문구들 public get들을 쭉 호출해서 최신 상태를 업데이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객체가 이제 스테이트에 항상 업데이트돼서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채팅도 동일한 구조로 돼 있었어요. 아주 똑같은 구조입니다. 혹시 카트스토어.get 카트토탈 이런 함수는 다 어디 구현돼 있나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카트 토탈, get 카트 토탈이요? 네네. 다 카트 스토어에 있죠. 소스가. 그래서 스토어는 뭐냐면 최신 상태도 유지하고 비즈니스 로직 같은 부분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요. get 카트 토탈. 여기서 이제 토탈을 이렇게 쭉 구하죠. 다 그래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로직에 뷰에서 뭔가 호출하는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get 같은 것들은 다 여기서 관장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여러 스토어에서 받아와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중간자가 또 있어야 될까?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건 모르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set state, 컨트롤러 뷰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컨트롤 뷰에서 set state에서 카트 아이템이나 카운트 이런 거를 보시면은 플럭스 카트와 플럭스 프로덕에 요 props에다가 프로덕 카운트 해서 props로 다시 이제 내려보내고 있어요. 얘가 이제 최신 데이터를 여기서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가 다시 또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관계. 그러면은 컨트롤러 뷰는 최상위 그 독립적인 어떤 뷰에 관장하는 뷰고 그 뷰 밑으로 뭔가 데이터 내려보내는 거는 프랍스 통해서 차일드 뷰로 내려보낸다라는 거. 자, 맨 처음에는 데이터 받고 싶어 라고 했고 이벤트 리슨 해야지 이제 데이터가 내려오는 거고요. 그러면은 데이터 변경됐다고 이벤트가 와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스토어에 퍼블릭 겟 데이터 해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set state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역할은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요. 최신 상태 항상 set state 통해 가지고 스토어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서 유지해주는 역할. 그러면은 항상 이제 자동으로 프랍스 통해서 child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child에 대한 조합하는 하나의 큰 컨트롤러, 진짜 말 그대로 컨트롤러 뷰죠. child 뷰들을 이렇게 컴포지션에 갖고 딱 조합하는. 그래서 set state만 수행하는. 그래서 thinking in React 그쪽도 보시면은 걔도 똑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거죠. 플럭스가 적용이 안 됐으면은 리액트 안에서는 child가 뭔가 발생시키면은 위에 다시 set state를 호출해서 위에서 다시 set state 통해 가지고 플럭스로 또 내려오고 이래요. 걔도 유니다이렉션인데 플럭스를 도입하면은 디스패처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액션 크리에이터에 디스패처에 컨트롤러 뷰 이렇게. 그러니까 React.js 자체도 유니다이렉션에서 하는 것들을 예제로 보이고 있고 또 플럭스에서도 유니다이렉션으로 이제 더 큰 규모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은 이런 구조가 필요하겠죠. 컨트롤러 뷰의 흐름입니다. 차일드 뷰는 얘네들은 전부 다 액션 크리에이터를 짝사랑하는 겁니다. 액션 크리에이터 이벤트 발생 시 호출만 해주고 항상 짝사랑만 하고 그리고 프랍스만 편식한다. 스테이트 안 좋아해. 얘는 프랍스만 편식해서 그 데이터 가지고 렌더링하는 역할만 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역할들이 잘 분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점점 더 확장해 갈 때 쉽게 뭔가를 찾고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아키텍처, 플럭스 패턴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맨 나중에는 이제 목 데이터. 사실은 이제 목 데이터 app.js 안에 이제 플럭스 애플리케이션 한번 볼까요? 플럭스 카트 애플리케이션. 아까 전에 이제 요게 플럭스 카트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컨트롤러 뷰라고 했잖아요. 쭉 등록하고 각각의 차일드들을 컴포지션에서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 역할들을 했고요. 요 외에는 실제로 이제 페이지 최초에 로딩될 때 이 카트 API는 얘도 액션 크리에이터로 돼 있어요. 뭔가 이제 유저가 인터랙션 하지 않는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액션 자체도 이제 그 액션 크리에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호출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로컬 스토리지로 해갖고 샘플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고 그 샘플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액션을 여기서 일으킨 거죠. 액션을 일으키면 액션 안에는 아까 전처럼 페이로드 만들어서 디스패처에다가 전파해줘라고 의뢰하는 코드가 있으니까 의뢰를 이제 부탁하고 그럼 디스패처가 걔를 쑥 던져요. 그러면은 스토어가 받아서 받았네? 데이터 이제 최신 상태로 다시 셋하고 다음에 야 데이터 최신 상태 유지됐으니까 가져가 라고 해서 이벤트를 던지고 그런 뷰는 스토어에서 퍼블릭 겟
펑션을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자기의 이제 셋 스테이트 호출해가지고 뷰의 최신 상태를 또 쭉 유지해주는 이런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초기에 얘기했던 유니다이렉션이라는 게 데이터에 대한 어떤 셋인 것 같다. 사실 get하고 뭐 얘네들 뷰는 액션 크리에이터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뷰에서 스토어에 get하고도 있고, 근데 데이터 흐름은 유니다이렉션이다. 제일 위에다 던져주고 액션을 통해서 던져주면은 디스패처 통해서 쭉 흘러내려오는. 정리하자면은 플럭스는 단방향, 데이터셋이 단방향이라는 말씀. 뭐 제 생각 그냥 여기에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냥 요약해서 디스패처는 페이로드를 받고 전달하는 중앙 허브, 액션 크리에이터는 페이로드를 생성하고 물론 이제 거기다 액션 타입들도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디스패처에다 의뢰하죠. 전달해달라고. 스토어는 페이로드를 받아서 뷰에다가 페이로드를 전달해주는 역할인데 이 페이로드에 대한 최신 상태 데이터를 유지하는 말 그대로 스토어다. 컨트롤 뷰는 부모 컴포넌트고 셋 스테이트를 항상 최신 상태로 스토어에서 페이로드 가져와가지고 유지하는 역할. 그런 다음에 차일드들은 프랍스로 편식하는 놈들이다. 요 차일드들은 액션 크리에이터 통해서 이제 내가 변경된 것들을 데이터를 던져주면 됩니다. 요 두 개의 참조 사이트가 제가 얘기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좋은 데모 참조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뭐 질문 있습니다. 소스. 네. 아니 소스는 아니라 화면상에서. 네. 이거. 좀 전에 차라리 정리. 네, 정리. 일단은 플럭스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가 플럭스인가 또는 어디서부터는 리액트인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디스패처를 제외하고는 사실 플럭스에서 가능한 건 없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디스패처는 구현체고 네. 사실 플럭스 안에 나오는 각각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액션 크리에이터, 디스패처, 스토어는 플럭스 개념에서 나오는 거고 요 밑에 나오는 컨트롤러, 뷰, 차일드 컴포넌트가 사실 리액트 JS로 만든 영역인 거죠. 네. 리액트 JS에서는 스토어, 디스패처, 그리고 액션 크리에이터 이런 개념이 안 나오잖아요. 네. 플럭스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답변이 됐나요? 아니면 요약을 좀 더 해주시죠. 궁금해서 이게 어디까지가 플럭스인가? 스토어까지 갔고 액션에 뭐 디스패처의 스토어까지 가고 스토어에 있는 것도 결국 내부적으로도 다 이벤트잖아요. 네. 디스패처도 갈고 보면 이벤트고 이벤트 드리븐 인식으로 가는 거고 하나의 사상을 네.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사상에 대한 역할자들을 놔뒀고 용어 자체들을 정의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패처도 사실 꼭 플럭스에서 아까 제공하는 디스패처를 쓰지 않고 안 와도 되는 거죠. 그냥 사실은. 이벤트를 아까 이벤트 에미터라든가 네. 이용해서 디스타입 구현하는 것도 역시 플럭스 패턴. 네. 그래서 뭐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앵귤러 JS로도 네. 얼마든지 플럭스 패턴을 구현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나누고 싶어서 네네.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맞나. 저도 하나 궁금한 게 네. 거기까지 근데 가신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SPA로 여러 개의 화면을 저희가 이제 플럭스 패턴으로 구현을 하게 된다면 네. 디스패처가 그때도 가장 최상단에 하나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요 예제를 돌려보고 하나 또 예제를 실행해 본 게 에그헤드 IO에 있는 플럭스 아키텍트에 대한 예제를 돌려봤어요. 쭉 이게 프로라 이게 이제 서브스크립션 하셔야 되고 천상계에 들어가야 되구나. 네, 천상계에 들어와야지 여기가 라우팅 해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앵귤러.js에 UI 라우터 써가지고 SPA들을 이렇게 라우팅을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얘 코드가 지금 카트 한 거하고 동일한 예제거든요.
동일한 예제인데 거기다가 라우팅 개념을 더 추가해가지고 네. 얘네들이 이제 확장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튜토리얼에서.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디스패처를 하나만. 예, 하나만 쓰고 있더라고요. 아, 하나만 써요? 예. 동일한 예제에다가 SPA 그 라우팅 개념까지 넣어서 에그헤드 IO에서는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사실은 이 사이트 예제가 에그헤드 IO를 참조해서 좀 더 간략하게 소개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서 너무 간결하다 소스가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에그헤드 IO 돌려본 소스를 잠깐 보시면은 app 메인 있죠? 메인에 app.js 요게 이제 라우터 컴포넌트거든요. 라우터에 라우터 로케이션스 이렇게 컴포넌트 이렇게 해놔요. 라우팅이 돼서 URI가 이렇게 표현되면은 카탈로그를 보여주고 여기면은 카트를 보여주고 요게 이제 뷰들이죠. 네. 여기는 이제 컴포넌트 안에 이제 큰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앱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 안에는 또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카트 앱 요놈이 이제 또 있고 얘는 디스패처 하나 써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디스패처 한번 볼까요? 디스패처에 플럭스 디스패처 해갖고 얘를 통해서 다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액션들 보면은 앱 액션에서 여기서 쓰고 있고. 이게 혹시 콘스탄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컨스탄트. 얘도 카트랑 별거 없어요. 리무브 헤드. 아까 널로 해놓으면은 아마 이 키 값으로 그대로 뭔가 가져갈 거야. 키 미러인가 하는 것들이. 키 미러네 진짜. 널로 하니까. 키를 미러해서 값을 또. 그거네요. 그건가? 네. 통밥으로 그냥 먹고 살아야. 나중에 화면이 되게 여러 개가 됐을 때 네. 저 디스패처를 하나를 쓰고 그럼 모든 화면에서 사용되는 액션을 전부 액션 컨스탄트에 정의를 하게 된다는 건데 그 액션 컨스탄트도 사실은 뭐 몇 가지로 분리해서 파일을 뭐 분리할 수 있겠죠. 컨스탄트 폴더를 둔 이유 자체가 여러 개를 둘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폴더를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프로젝트 구성을 되게 잘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플럭스나 리액트 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물론 앵귤러도 마찬가지지만은 동일하게 화면에 대한 기획을 잘 해서 앵귤러 같은 경우는 이 스코프의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획을 초창기에 잘 짜야 돼요. 구조화해야 되고 플럭스도 마찬가지로 얘에 대한 구조화를 잘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좀 더 심플한 것 같아요. 플럭스를 할 때 액션 타입들을 다 유저 인터랙션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다 미리 정의해 놓고 액션 크리에이터 만들어 놓고 디스패처에다가 다 등록해 놓고 액션 크리에이터 안에 네. 그리고 관심 있는 것들 그 액션 타입에 따라서 뭐 스토어 구성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유저 인터랙션이 없어도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는 단계죠. 그런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거 하고 뭐 다시 팩토링하고 교통해서 네, 뭐 그렇습니다. 질문이 네, 앞쪽 앞쪽이요? 아까 여기. 그러면 리액트 렌더 전에 네, 카트 API에서 프로덕트 데이터 네네. 결국은 저게 이해하자면 초기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초기 로딩하는. 네, 초기 로딩. 서버에서 갖고 오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비동기 처리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보통 아마 비동기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러면 저 시점이 렌더 이후에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래서 액션 크리에이터를 만들었겠죠. 최초에는 비동기니까 화면을 만들어서 데이터 없어 아직 안 왔으니까 네. 그러면 없는 상태로 있다가 데이터가 왔을 때 액션 크리에이터는 네. 역할이 아까 전에 데이터를 받아서 페이로드를 만들어 갖고 디스패처 해달라고 의뢰하는 놈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페이로드 전달해줘 라고 디스패처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네. 비동기니까 이제 리스판스 왔어?
그럼 그때 이제 디스패처한테 전달해 달라고 의뢰하겠죠. 그러면 밑으로 컨트롤러 뷰가 받아서 이제 그때 그리겠죠. 뭐 어디나 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실제로 지금 그 DB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스토어. 아니 액션에서 아마 API로 DB 호출하고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그걸 그거를 액션 크리에이터 쪽에서 서버와 그 RESTful로 쓴다 그러면 RESTful로 네. 호출하고 데이터 가져오고 하는 것들은 액션 크리에이터에서 다 하겠죠. 네. 예. 자, 뷰에서 이벤트를 일으키면 액션 크리에이터로 호출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이벤트 있는 게 뭐 CRUD잖아. 예, 그러면은 그 액션 크리에이터 통해서 그 안에서 서버에 갔다 올 것들은 서버에 갔다 와서 페이로드 만들어 가지고 디스패처 호출하거나 이제 서버에서 제이슨 객체 가져왔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거 페이로드 만들어서 디스패처한테 주겠죠. 야 이거 전파해줘 라고. 뭐 그런 게 없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메모리상에서 클라이언트 프론트 단에서 그냥 움직일 거고 어떤 액션 타입들은. 그러면 이 스토어는 단지 이 뷰에서 보는 데이터 최신 상태를 유지해주는 놈이죠. 네. 또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 아까 전에 get 할 때 뷰에서 get 하잖아요. 스토어에 데이터. 네. 어떤 비즈니스 로직들, 복잡한 계산들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데이터가 이제 스토어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의문은 아까 전에 이쪽 스토어와 이쪽 스토어 데이터를 가지고서 네. 뭔가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양쪽을 다 받는 뭐 스토어를 만든다든지 해서 거기서 처리하고 가져오거나 뭐 스토어를 이렇게 늘리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아까 첫 번째 예제에서 드렸던 질문 같이 네. 이제 앵귤러는 그 디렉티브를 통해서 어떤 컴포넌트의 재사용이나 뭐 이런 구조를 한다면 어떻게 그런 부분을 매치해 볼 수 있을까요, 리액트가? 리액트 쪽은 뭐 지난주에 했던 리액트의 JSX 네. 예. 그 부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react.create class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컴포넌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컴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과 또 다른 JX 구문에 대한 렌더링 할 것들, 버추얼 돔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디파인 하니까 오히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 React Create Class 통해서 만드는 컴포넌트가 앵귤러 디렉티브에 만드는 거에 10분의 1도 노력이 들지 않는다. 너무나 쉽게 만들고 이런 선언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고 배우기 쉽지 않은가. 기존의 앵귤러 JS의 그 복잡한 부분들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접근하면은 너무 심플한 거지 사실. 그럼 그런 리유저블한 부분에서도 더 그런 확장성이 높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개발 방법에서 얘기했던 부분처럼 제가 중요한 문구 하나를 설명을 딱 건너뛴 게 있는데요. 시작 총정리해 보시면은 앵귤러가 디렉티브가 하는 것과 리액트가 컴포넌트 만드는 시점들이 틀려요. 시점이 굉장히 틀린 것 같다. 왜 틀리냐라는 부분들은 퍼포먼스 이슈와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보면 디렉티브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과 유저 디파인한 것들이 있는데 필요할 때 만들어요. 언제 필요하냐? 보통은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바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화면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자주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디렉티브를 만들어서 컴포넌트화해서 써라라고 가이드하지만은 리액트는 전부 다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react.create class 해가지고 다 JX 써가지고 다 그게 컴포넌트거든요. 컴포넌트를 다 만들어요. 무조건 always. 왜 그러냐? 버추얼 돔을 써야 되니까 안 만들면 이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들고 그걸 다 포함시켜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언제 그렇게 세분화하느냐? 카트에 보시면은 에그헤드 IO 아까 전에 그 예제를 잠깐
보시면은 컴포넌트 카트에 보면은 디크리스, 마이너스, 인크리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에 대한 것도 컴포넌트를 만들어요. 그 뭐냐면은 인터랙션에 있는 거 하나도 그냥 다 이렇게 만들어서 카트에 보시면은 인크리스 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갖고 내부적으로 뭔가 핸들링 할 수 있게 인덱스를 던져주고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강제해서 JSX로 다 만들었다. 근데 만드는 그 범위는 유저 인터랙션이 있는 부분에 컴포넌트를 always make 한다. 리액트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앵귤러.js 하실 때 보면은 그냥 퍼블리셔가 나온 HTML에서 특정 부분에 컴포넌트 디렉티브만 이렇게 삽입해서 만들어요. 리액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주도 받고 이번 주도 받지만은 다 JX 써갖고 다 컴포넌트예요. 네, 그거 자체가. 그 이유 자체는 버추얼 돔 때문에 그런다. 네, 답변이 된다. 네,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그러던가. 네, 그러면은 뭐 질문은 또 후에 받기로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